안녕하세요. 40대 여성입니다. 시댁 식구들과 겪었던 에피소드를 적어볼까 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결혼해 아들, 딸을 낳고 5년 동안 무난하게 살았어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자연스레 직장을 그만뒀고 전업주부가 되어 살림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이는 시동생과 사업하고 있었고 중박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시동생이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동서가 임신을 못하게 되자 시부모님의 임신 강요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시댁에 모이는 날이 많아서 늘 동서가 욕먹는 걸 봐야만 했죠. 둘째, 너는 올해 겨우 30이라면서 몸이 벌써 고장난 거냐? 어떻게 남들 다 낳는 애 하나를 못 낳아? 병원에선 뭐라고 하냐? 어머님, 병원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했어요. 충분히 자연 임신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임신 못하고 있잖냐? 제 남편은 아직 검사를 안 해봤어요. 아무래도 뭐냐 그 말은? 밭이 아니라 씨가 문제라 이거냐? 야, 내 아들 겉모습을 봐라. 저 튼튼한 몸을 보라고. 그리고 너의 그 부러질 듯한 팔다리를 봐라. 누가 문제가 있겠니? 객관적으로 판단해도 너한테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해 보이지 않냐? 동서는 2번이나 임신 검사를 했는데 시동생은 병원 검사가 창피하다며 거부하고 있었어요. 시동생은 굳건하게 멀쩡하다며 모든 탓을 동서에게 했습니다.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쓴소리를 듣던 동서의 편을 들어주는 건 저 하나밖에 없었답니다. 제가 동서보다 10살이나 많았고 시부모님과도 오래 봤으니 동서가 못할 말을 제가 대신한다고 생각하고 중재에 나섰죠. 아버님, 어머님, 요즘은 일부러도 애 안 낳는 부부들이 많대요.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임신검사는 왜 동서만 받아요? 서방님도 같이 받아야죠. 동서 몸에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다음엔 같이 가서 검사 받아봐요. 얘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큰애 너는 애 둘이나 낳았다 이거냐? 그래서 기고만장하게 시부모한테 따지는 거야? 우리 집안 남자들은 그런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몇 번을 말하냐? 에이 어머님, 겉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밭은 아무 이상이 없으니 씨를 검사해봐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게 보자 하니까 야! 너 왜 자꾸 제 편 드는 거냐? 같은 며느리라고 동맹이라도 맺었냐? 어머님, 무슨 유치하게 동맹을 맺어요. 다 같은 한 식구인데 편가르기를 왜 해요? 저는 다만, 그리고 동서 나이 이제 겨우 30이에요. 앞으로 임신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요. 아우 됐다. 큰애 네가 끼어들어서 말 대답하는 걸 들으니 기분이 언짢다. 너희 둘 다 그만 나가봐라. 야 둘째, 너 올해는 넘기면 안 된다. 무조건 애 가져야 해, 아들로. 시어머니는 끝까지 임신 강요를 하셨는데 옆에 있던 시아버지는 무섭게 동서를 째려만 보셨어요. 무언의 협박 같은 거였죠. 아무튼 두 분의 말과 행동 때문에 동서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동서는 자주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어요. 형님, 저 너무 외로워요. 결혼 생활이 이런 건지 몰랐어요. 동서, 손자 바라는 시부모들은 어딜 가도 있어. 나도 결혼 초반에 똑같은 말 들었어. 더럽고 치사해도 임신하려고 노력해봐야지 어쩌겠어. 근데 서방님은 왜 같이 검사 받으러 안 가는 거야? 자긴 멀쩡하다고 빡빡 우기기만 해요. 모든 문제는 저한테 있다면서요. 형님 눈에도 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 여리여리한 여자는 애를 못 낳는다고 생각하는 시댁 식구들이 문제 있는 거지. 아무튼 내가 서방님한테 말해서 검사 같이 가라고 해볼게. 만약 서방님한테 문제가 있는 거면 시댁에서 당한 거 다 풀어버려. 아니에요. 풀긴 뭘 풀어요. 저 하나만 참으면 되는걸요.
형님이 제 남편한테 말 좀 잘해주세요. 제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부탁 좀 드릴게요. 그래서 시동생을 불러 따로 이야기를 했는데 죽어도 정자 검사를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 정자를 빼는 게 쪽팔리고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빡빡 우겼죠. 그래도 저는 좋은 말로 구슬려서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했어요. 서방님, 그 검사 받으면 얼마나 강한 남자인지 알 수 있대요. 서방님 혹시 부실한 걸 들킬까봐 그러시는 거예요? 형수님,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제 아내한테 물어봐요. 내가 얼마나 강한 남잔지. 동서가 대답하는 걸 보니 별로 강한 것 같지 않던데? 확실하게 검사를 받아서 알려줘 봐요. 에이 참, 형수님하고 할 말은 아닌 것 같네요. 그래도 내가 강한 남자인 걸 확인시켜드리죠. 그래요, 검사 받아보겠습니다. 됐습니까? 남자의 자존심을 살짝 긁어주었더니 바로 병원 가서 검사를 받더군요. 그런데 시동생의 몸은 매우 건강했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둘 다 충분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었죠. 그럼에도 동서의 임신은 해가 바뀌어 결혼 4년이 돼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이에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시동생도 동서 탓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중간에 나서서 그러지 말라고, 임신 강요하면 될 것도 안 될 거라며 말렸습니다. 제가 동서를 위해 할 수 있는 말은 모두 다 했죠.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서방님, 그만 좀 하세요. 동서가 임신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보채고 그러세요? 스트레스 받아서 될 것도 안 되겠다고요. 그만 좀 혼내세요. 큰애, 너는 쟤한테 돈이라도 받았냐? 맨날 제 편 만드는 거 마음에 안 든다. 너 오냐오냐 해주니까 시부모 머리 위에 앉으려는 셈이냐? 아니요, 어머님,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전 단지 동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 번쯤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제가 할 말 없게끔 만들자 시부모님은 입을 다물고 눈으로 욕을 하셨어요. 동서는 죄인처럼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그렇게 시동생 부부의 임신이 안 되는 일 말고는 시댁에 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동서가 저희 집 앞에 찾아와서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뛰어나갔습니다. 동서, 작별 인사라니? 아까 전화로 한 말 무슨 의미야? 형님, 저 그이랑 이혼했어요. 시부모님도 그렇고 남편도 애를 낳길 바라는데 뜻대로 안 되니 그만하고 헤어지기로 했어요. 뭐야? 동서 스트레스가 그렇게 심했어? 이혼할 정도로? 네. 형님 덕분에 기혼이 나긴 했지만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더는 막말 들으면서 지낼 자신이 없어요. 그이가 먼저 이혼장 꺼내서 헤어지자고 하길래 미련 없이 헤어지기로 했어요. 나 참 너무 당황스럽다. 서방님 너무하네. 그래서 위자료는 받았어? 그냥 조금 받았어요. 제가 혼수 마련해 간 만큼만 받았어요. 겨우 혼수값만 받았다고? 이 바보야. 이혼 위자료는 재산의 일부를 받아내야지. 그이랑 시부모님이 저한테 시댁이 기여한 것도 없는데 뭘 바라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위자료를 받고 싶으면 소송하라고 하길래 그냥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끝냈어요. 동서는 풀이 죽어 있었고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삐쩍 말라 있었습니다. 이미 다 끝냈다고 하니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 동서에게 잘 지내라는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동서, 혹시라도 힘들거나 울고 싶을 땐 언제든 날 불러. 난 언제나 동서 옆에 있으니까. 형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사실 형님 아니었다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아무튼 건강하게 잘 지내. 그렇게 동서는 시동생과 이혼하고 지방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시동생이 재혼 발표를 한다며 시댁에 모이라고 하더군요. 너무 기가 차서 전 한 소리 하려고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시부모님은 거나하게 취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더군요. 예비 동서가 임신 3개월 차라며 새 손주가 생긴다고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날짜를 따져보니 전 동서와 이혼하기 2달 전에 임신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시동생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죠. 어이가 없어서 시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임신 3개월이면 전 동서 예은이랑 살 때잖아요. 바람 피우고 있던 거예요? 이 여자 상간녀였어요? 형수님, 말씀 조심하세요. 식구들 다 있는 데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전 마누라랑은 몇 달 전부터 헤어질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미리 새 여자친구 사귄 거라고요. 무슨 그런 어처구니없는 대답을... 서방님, 동서한테 위자료도 얼마 안 줬다면서요? 지금 꼴을 보니까 동서가 억울하겠어요. 위자료 더 해주세요. 진짜... 형수님, 이미 다 정리됐는데 뭐하러 그년한테 돈을 더 줍니까? 서방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바람피워 임신까지 시킨 상간녀가 있었는데 그걸 숨기고 이혼한 거잖아요. 제가 시댁 식구들과 새 동서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분위기를 박살내는 건 알고 있었지만 똑같이 즐기는 건 아닌 것 같아 분위기를 제대로 망쳐버렸죠. 시부모님은 저를 쏘아보며 방으로 들어가셨고 시동생과 새 동서도 짜증을 내며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제 남편은 뭐하러 전동서 이야기를 꺼내냐며 눈치도 없고 개념도 없다며 저에게 막말하더니 먼저 나가버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동서에게 전하려고 연락했는데 핸드폰 번호를 바꿨는지 없는 번호라고 하더군요. 핸드폰으로 연락하는 것 말고 동서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으니 연락해주는 걸 포기해버렸답니다. 딱하고 안쓰러운 동서가 시골 친정집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길 마음속으로나마 기원했습니다. 이후 시동생은 새 동서와 아들을 낳고 잘 살더군요. 부부가 쿵짝이 잘 맞기도 했고 시부모님도 아들 낳은 동서를 엄청 예뻐했습니다. 덧붙여 동서의 집안이 부자여서 아주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새 동서와 사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만 할 뿐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습니다. 동서와 연락이 끊긴 지 1년 만에 동서가 절 찾아왔어요.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서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동서, 형님, 얼굴이 이게 뭐야? 속상하게 왜 이렇게 아픈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일단 들어가자. 내가 밥 차려줄게. 따뜻한 밥 먹고 대화 나누자. 아니에요, 형님. 제가 급하게 부탁드릴 게 있어서 찾아왔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형님은 절 도와주실 것 같아서. 뭔데 그래? 말해봐. 저 위자료 받은 거로 장사를 시작했는데 제대로 망해버렸어요. 게다가 몸도 아파서 일을 거의 하지 못해요. 아이고, 이 사람아. 잘 살아도 모자랄 판에 왜 이렇게 아픈 소식을 전하는 거야? 친정에 가서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저희 부모님은 제가 이혼하고 돌아오는 걸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래서 금방 집에서 나와서 식당 차렸어요. 거기서 먹고 자면서 일해봤는데 제가 세상 물정을 잘 몰랐나 봐요. 손님 모으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빚이라도 있는 거야? 돈 필요해서 온 거지? 빚은 없고요. 혼자 고시원에서 지냈는데 제가 몸이 많이 아프고 우울증도 심해져서 일을 못하겠어요. 형님, 저 돈 좀 빌려주세요. 나도 남편한테 생활비 타 쓰는 신세인데 쌈짓돈 얼마밖에 없을 텐데 그거라도 괜찮아요. 고시원에서 쫓겨나지만 않으면 되니까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감사하죠. 동서는 저희 집안에 들어오지 않겠다며 벤치에서 기다리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모아둔 쌈짓돈 10만 원을 들고 나왔는데 그것만 주고 보내는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 저축하고 있던 통장에서 300만 원을 인출해서 건네줬습니다. 동서, 내가 가진 돈이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해. 형님, 300만 원이나요? 이렇게 많이 안 주셔도 돼요. 아니야, 받아. 이 돈 갚지 않아도 돼. 내가 동서에게 잘해준 거 하나 없어서 이렇게라도 해줘야겠어. 동서, 아니 예은아, 언니로서 말할게. 고시원에서 너무 갇혀 살지 마. 빨리 건강 찾아서 사회생활도 하고 그러라고. 기운 내고 이겨내라고. 네, 형님. 고맙습니다. 명심할게요. 그리고 이 돈 꼭 갚을게요. 언니, 그러지 않아도 돼. 그럼 조심히 가. 동서는 삐쩍 마른 몸인데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워 보였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돈 300만 원밖에 없어서 미안하기만 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저에겐 가정이 있고 키워야 할 자식들이 있으니 동서를 도와주는 건 거기까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조금 흘러 제 나이 42살이 됐고 아들, 딸은 어느덧 초등학생이 됐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고 착하게 잘 자라고 있었는데 남편은 사업이 바빠지면서 가정에는 신경을 거의 쓰지 않았어요. 아들, 딸이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 헷갈려 할 정도로 관심이 없었죠. 바깥 일에 신경 쓰고 바쁘게 사느라 그런 거라 크게 뭔가를 바라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이가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에게 이혼하자고 이혼장을 꺼내드는 겁니다. 여보, 이혼하자. 우리 안 맞는 것 같아. 뭐? 갑자기? 당신 지금 진심이야? 당신이 이젠 여자로 안 보이고 애들도 당신 닮아서 별로 보고 싶지가 않네. 하, 이 남자 말하는 것 봐라. 우리 애들이 날 닮아서 보기 싫다고? 당신 사춘기 소년이야? 당신 아들, 딸한테 정이 없어? 사랑하지도 않아? 나 사실 애인 있어. 그이의 고백에 저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결국 외도로 인해 이혼하자는 거였어요. 바람났다. 참 대단하네. 서방님이랑 같은 길을 가고 있네. 형제가 아주 똑같구만. 여보, 복잡하게 가지 말자. 내가 위자료 달라는 대로 줄게. 그리고 양육비도 원하는 만큼 줄게. 그러니까 나 놓아줘. 놓아달라고? 야, 내가 널 억지로 잡고 있었냐? 누가 들으면 당신이 나 때문에 힘든 결혼 생활한 줄 알겠어. 바람난 주제 어디서 먼저 이혼장을 꺼내? 결정을 해도 내가 해. 알겠어. 그럼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내 애인이 임신했으니까 빨리 이혼했으면 좋겠어. 아주 지랄을 하는구나. 그건 역시 서방님이랑 똑같네. 니들 형제는 원래 이런 쓰레기 양아치였니? 여보, 욕을 하든 뭘 하든 상관 안 하니까 이혼장에 도장만 찍어줘. 달라는 건 다 해줄 테니까. 그래, 나도 너 같은 놈이랑은 더는 못 살아. 내 자식들 데리고 나가서 잘 살 거야. 앞으로 내 애들 볼 생각하지 마. 안 볼게. 그럼 된 거지? 정말 기가 막혀서 머리가 띵하더군요. 저와 이혼하는 건 물론이고 자식들을 다신 보지 않겠다고 하며 이혼만 해달라고 했답니다. 이런 개같은 인간이랑 결혼 생활을 해온 제가 너무 수치스럽고 멍청하고 등신 같았습니다. 저는 이혼장에 도장을 찍고 위자료를 받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아들, 딸과 조금 멀리 이사를 가서 새 둥지를 틀었답니다. 집도 있고 돈도 충분히 있으니 뭘 시작해도 여유롭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일자리를 알아봤는데 경력 단절이 길어서 회사에는 취직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 알바를 한동안 하다가 괜히 상가에 자리 하나 얻어서 장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대로 성공해서 아들, 딸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어 뒷바라지도 2배 이상으로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카페를 오픈하기로 했어요.
부동산 중개인에게 소개받은 상가를 둘러보며 마음에 드는 곳을 정했고 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권리금을 준 데다 보증금도 꽤 많이 들어가서 대출을 받아야 했죠. 집 담보로 돈을 빌려 카페 공사를 절반 이상 했답니다. 그런데 누군가 찾아와서 절 부르더군요. 이봐요, 여기 우리가 계약한 곳인데 뭐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계약은 제가 했어요.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럴 리가. 저 여기 건물주 아들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 계신다고 여기 잘 오시지 않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무단으로 남의 상가에 들어오시면 안 되죠.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시는데 계약서 보여드릴게요. 전 계약서를 보이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가짜 계약서라며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랑 계약했냐고 언성을 높이더군요. 결국 부동산 중개인을 부르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없는 번호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사기를 당한 거였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속아버린 것입니다. 뉴스에서 사기당한 사람들을 보면 한심하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그 누구보다 한심하고 멍청했어요. 결국 카페 공사를 중지하고 사기친 놈들을 신고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건물주 행세를 했던 두 놈은 상습범이며 피해 금액만 100억이 넘는다고 했어요. 이미 해외로 튀었거나 신분을 바꾸고 어디선가 숨어 살고 있을 거라고 했죠. 형사들은 신고 접수를 하고 기다리라는 말만 해줬습니다. 정말 저 자신이 한심해서 미칠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아들, 딸을 키우고 있던 제가 무너지면 끝이었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사기를 당했지만 집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힘든 일이라도 해야만 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공장에 자리를 얻었어요. 급한 상황이니 바로 입사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공장에서 일하며 아이들을 키웠고 대출금을 갚아나갔어요. 그리고 동서에게 문자 한 통과 입금 문자가 왔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돈을 갚겠다고 하더군요. 동서에게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매달 10만 원이면 매우 큰 도움이 되니 그냥 고맙게 받기로 했답니다. 근데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을 크게 다치는 바람에 모든 것이 중지됐습니다. 제가 기계를 잘못 다루다가 손가락 절단 사고가 나서 봉합수술을 받았어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2달 뒤에 다시 공장에 일을 하러 가려고 했는데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으니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른 공장을 알아봤는데 제 산재보험 이력을 확인하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누가 보면 제가 일부러 사고를 낸 줄 알겠더라고요. 아무튼 공장이든 직장이든 구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손가락의 통증은 시시때때로 찾아왔고 약을 먹으며 참으며 지냈습니다. 이혼 후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생각해봤는데 누구의 탓도 아닌 제 탓이었습니다. 바보처럼 사기를 당했으니 이런 꼴을 당하게 된 거죠. 정신을 부여잡고 다른 일을 찾아보려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진통제를 매일 먹어서 몸이 무기력한 것도 있어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힘들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애들만 돌보고 있었는데 대출금을 밀렸더니 경고장이 날아오더라고요. 마음이 급했던 저는 일단 빚에서 자유로워지면 나을 것 같아 전남편을 찾아갔어요. 어느새 상간녀와 아들을 낳고 잘 지내고 있더군요. 멀찌감치해서 보고 있었는데 눈을 마주친 그이가 다가왔습니다. 뭐야? 여긴 왜 왔어? 나 돈 좀 빌려줘. 돈? 야, 줄 만큼 줬잖아. 그게 내가 사기를 당해서 게다가 손가락 절단 사고까지 당했어. 미안한데 좀 도와줘. 나중에 다 갚을게. 웃기고 있네. 야,
네가 사기를 당하든 손가락 발가락이 사라지든 나랑 상관없는 일이거든? 그냥 조용히 꺼져라. 괜히 남의 가정 깨려고 방해하지 말고 꺼져. 애들 학원도 보내야 하고 돈 들어갈 때가 많아. 당신 애들한테 주는 거라 생각하고 도와주면 안 돼? 그냥 달라는 거 아니야. 일해서 갚을게. 야, 니년 자식들 양육비 줬잖아. 바랄 걸 바래야지. 그냥 조용히 꺼져라. 여보. 여보는 님이. 빨리 안 가? 나 지금 무지 행복하니까 방해하지 마.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저는 고개를 숙이고 뒤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시부모님이 서 있더군요. 네가 여기는 웬일이냐? 내 아들 집에 왜 찾아온 거야?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말고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 너 여기 왜 왔냐고? 도움이 필요해서요. 제가 사기를 당하고 손가락 사고도 당해서 많이 힘들거든요. 돈을 좀 빌렸으면 해서요. 어머님, 저랑 손주들 좀 도와주세요. 이거 아주 웃기는 물건이네. 위자료 받을 때는 입 싹 닫고 조용히 나가더만. 근데 멍청하게 사기당하고 그 집 꼴 되니까 설설 키는 꼴을 보이네. 야, 니년 자식들은 널 닮아서 꼴 보기 싫어. 큰아들이 새로 나온 손자가 우리 집 장손이다. 아, 너 말이야. 네 자식들 네 호적으로 올려라. 요즘은 엄마 성씨를 따를 수도 있다며? 이혼해서 네가 키우니까 네 성으로 갈아버려라. 시부모님은 제가 위기에 처한 건 상관없었고 제가 낳은 아이들을 손주로 두기 싫다며 성씨를 갈아버리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한때는 제 아이들을 사랑해주던 분들이 그렇게 나오니 상처가 컸습니다. 어머님, 제 아이들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혼했으니까 이젠 애들도 남이 돼버리는 건가요? 네 애들은 싸가지도 없고 생긴 것도 널 똑 닮아서 미웠거든. 손주들이라 뭐라 하지 않았는데 이젠 새 며느리들이 손주를 하나씩 낳아서 둘이나 생겼잖냐. 네 애들은 이제 필요 없다. 그러니까 호적 정리하자고.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 이거 어리석게 군다고 똑같이 나오시다뇨. 정말 실망입니다. 다시는 저희 애들 보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제 뺨을 갈기더군요. 아이고 반가운 소리네. 그래, 다신 보지 않을 테니 썩 꺼져라. 구걸하려고 다신 찾아오지 마. 흠씬 얻어맞은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시부모님은 새 손자를 보러 전남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동안 울다가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혼 후 모든 게 엉켜버린 바람에 제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을 부여잡고 여러 알바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대출금도 조금씩 갚아가고 아이들 케어도 잘 했는데 제 몸은 점점 더 말라가며 보기 흉하게 광대뼈가 도드라졌고 쇄골뼈는 누가 봐도 징그럽게 튀어나왔답니다. 그래도 아이들만 잘 크면 충분했으니 제 몸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어요. 세월이 꽤나 지나고 대출금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매달 10만 원씩 돈을 보내주던 동서가 마지막 남은 10만 원을 붙여줬어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입금 문자가 왔는데 1억이 입금됐습니다. 동서의 이름이었죠.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서, 이거 뭐야? 웬 1억이 입금됐어. 잘못 입금했나 봐. 형님, 그거 형님한테 드리는 거 맞아요. 형님이 주신 300만 원 때문에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아니, 형님의 따뜻한 한마디 때문에 일어난 것 같아요. 저 지금 형님 집 앞인데 들어가도 돼요? 내가 사는 집을 알아? 동서와는 따로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 후 이사한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잠시 후 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동서, 이게 얼마만이야? 형님, 얼굴이 왜 그래요? 이혼한 건 알고 있었지만 얼마나 힘들었길래 얼굴이 이렇게 상한 거예요? 아, 그러게. 혼자 벌어서 애들 키우느라 많이 늙은 모양이네.
동서는 혼자가 아닌 남자와 같이 들어왔습니다. 형님, 제 남편이에요. 작년에 재혼했어요. 어머, 정말? 축하해. 그런 일 있으면 연락을 좀 하지. 죄송해요. 저도 사정이 있고 형님도 사정이 있으니 연락하지 못했네요. 아무튼 제 남편 꽤 능력 있는 남자예요. 그래서 큰 돈을 형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그 돈 형님이 써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1억이라니. 동서, 나한테 고마울 일이 뭐가 있다고 이런 큰 돈을 주는 거야. 부담돼서 못 받아. 다시 돌려줄게. 에이, 형님, 그냥 받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온 건 형님이 겪은 일을 다 알게 돼서 온 거예요. 사기도 당하고 손가락 사고도 당하셨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 제 전 남편을 길바닥에서 우연히 본 적 있는데 그 자식이 주저리 떠들더라고요. 내가 전 남편을 찾아간 적이 있어. 돈이 급해서 말이야. 네, 들었어요. 저도 그때는 힘든 상황이라 지금처럼 도움을 드리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젠 형님을 도울 수 있어요. 동서는 새 남편을 보며 씩 웃더니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경찰서였고 제 눈앞에 저한테 사기를 친 두 남자가 보였어요. 동서가 새 남편에게 저에게 사기친 놈들을 잡아달라 부탁했답니다. 흥신소와 심부름센터, 탐정들을 고용해서 도박장에서 놀고 있던 사기꾼들을 경찰들과 잡아왔다고 합니다. 사기꾼들은 여전히 사기를 친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었고 모든 재산을 대포통장에 넣어서 쓰고 있었다네요. 그놈들 재산은 바로 거래 정지가 됐고 재판이 이뤄지고 피해자들에게 순차대로 돌려주게 됐습니다. 저도 사기당했던 수억 원을 그대로 돌려받게 됐죠. 그 돈이 통장에 찍히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동서, 고마워. 그리고 지은씨 고맙습니다. 형님, 제 남편 능력 있는 사람 맞죠? 이이가 사기꾼들 찾으려고 전국을 다 뒤졌대요. 지은씨는 뭐 하시는 분이시길래 사기꾼을 그렇게 빨리 찾으셨어요? 그러자 동서의 새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자기 골프장이랑 쇼핑몰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호칭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 와이프의 언니 같은 분이니까 제가 처형이라고 부를게요. 처형이요? 동서를 이젠 예은이라고 불러야 하나? 네, 언니. 앞으로 절 그렇게 부르세요. 나도 언니라고 부를게요. 그렇게 동서이자 동생인 예은이 덕분에 사기당했던 돈을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을 데리고 바다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동생 예은이가 사는 곳 근처였죠. 저는 호텔에 일자리를 얻어 카운터와 청소 등 많은 일을 관리하는 직원이 됐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바다를 놀러온 관광객들이었는데 성수기 때는 말도 못하게 손님이 많이 오셔서 빈 객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 휴가 기간에 예약하신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해드리며 일하고 있었는데 정말 마주치고 싶지 않던 사람들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해? 호텔에서 일하는 거야? 제주도 좋네. 뭐야, 전며느리 아니냐? 대한민국이 아무리 좁아도 그렇지 이런 데서 재수없게 마주치게 되나? 야, 너 호텔 청소부로 일하는 거냐? 왜 지방까지 와서 사는 거냐? 저는 시댁 식구들의 말을 무시하고 호텔 직원으로서 할 말만 했습니다. 손님들, 예약자를 누구로 하셨죠? 그러자 전 남편의 새 아내인 상간녀가 대답하더군요. 김미경이요. 네, 예약자 명단이 있네요. 객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제대로 된 인사를 하지 않자 시어머니가 객실 앞까지 안내해준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야, 아무리 옛날 식구라도 그렇지 어른을 봤으면 안부 정도는 물어야 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빳빳해? 손님 죄송합니다. 여긴 호텔이고 전 일하는 중이어서요. 필요한 게 있으시면 0번을 눌러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돌았나? 야, 지금 필요한 게 있다. 바로 너의 싸가지가 필요하다. 다시 똑바로 인사해. 손님, 제가 불친절하게 보였다면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좋은 시간 보내세요. 이게 끝까지 손님 거리네. 전시모는 제가 손님이라고 호칭하면서 끝까지 시댁 식구들을 호칭하지 않자 따귀를 날리더군요. 다시 말해봐. 이젠 정신이 좀 들겠지? 다시 인사해봐. 어머님, 그만하세요. 저 지금 일하는 중이잖아요. 여긴 친구가 와도 수다 떨고 그러는 곳 아니라고요. 제 일터란 말이에요. 한 대 조지니까 그나마 어머님 소리가 나오냐? 야, 네가 무슨 이유로 여기서 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똑바로 해라. 우리가 원하는 걸 제대로 들어달라고. 그만 들어가세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모욕을 주며 이겼다고 깔깔 웃으며 객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1시간 뒤에 객실로 식사를 시켜서 가져다 드렸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럼 나가보겠습니다. 야, 너 거기 서서 와인이나 따라라. 우리 잔이 비워질 때마다 네가 채우라고? 어머님, 여기서 그런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아요. 그냥 식구들끼리 좋은 분위기로 드세요. 이만 나가볼게요. 이게 또 지랄이네. 야, 너 지금 나 무시하냐? 우리 식구들이 만만해? 그런 거 아닙니다. 전 프런트로 돌아가야 해서요. 이만. 뒤를 돌아 나가려는데 시모가 달려들더니 제 머리채를 잡더군요. 오랜만에 본 저를 괴롭히고 싶었는지 괜히 시비를 걸었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한 게 없는데 도대체 왜 자꾸 못살게 구세요? 네 태도가 너무 거만해. 너 호텔에서 일한다고 네가 호텔 주인이라도 된 줄 아냐? 넌 우리가 버린 못난 며느리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설설 기란 말이야. 목 빳빳하게 세우고 폼 잡지 말고. 아, 그만해요. 자꾸 이러시면 보안요원 부를 수밖에 없어요. 불러라. 그럼 누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고? 전시모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나서서 말리시며 저에게 나가라고 손짓을 하며 그 객실에서 벗어나게 됐죠.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서비스를 다 누리며 객실에서 이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에 와서 체크아웃 하겠다며 카드키를 반납하더군요. 손님, 추가 금액 결제해 주셔야 해요. 식사를 총 4번 하셨고 와인까지 다 해서 120만 원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뭐야 이년아? 그냥 서비스로 주는 거 아니었냐? 어머님, 숙박비만 결제하시고 들어가신 거라서요. 나머지 금액은 모두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 야, 네가 우리한테 신세 졌던 거 갚는다 생각하고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그럼 우리 간다. 다들 나가자. 안 됩니다. 결제해 주셔야 해요. 보안요원 막아주세요. 돈을 못 내겠다고 그냥 나가려던 전 시댁 식구들을 보안요원들이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온 식구가 저에게 다가와서 큰 소리를 치더군요. 아이,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냥 예정 생각해서 서비스 처리하면 되잖아. 그리고 호텔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비싸기만 해서 돈 내는 게 아까워서 못 내겠어. 이러면 곤란해. 그냥 결제하고 조용히 떠나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했더니 전시모가 제 뺨을 갈기려고 손을 들더군요. 그런데 로비로 들어선 한 남자가 소리치자 시모가 멈칫했습니다. 이봐요 손님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은 뭔데 큰 소리야? 아, 저는 이 호텔 대표입니다. 사장? 어이 사장님 일로 와봐요. 직원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이리도 싸가지가 없는 겁니까? 저희 직원이 무슨 잘못이라도 아니 객실이 불편해서 추가금을 못 내겠다고 하니까 우릴 막아서잖아. 이틀 머물다가 나가시는 거 아닌가요? 불편하셨으면 입장하자마자 말씀을 주셔야죠. 그리고 제 아내한테 그저께도 따기 날리셨다고요? 객실 안에서는 머리채도 잡으셨죠? 뭐요? 아내? 호텔 사장의 아내라고요?
사실은 제 동서이자 동생인 예은이가 소개시켜줘서 새 남편과 인연이 되어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을 데리고 먼 바닷가까지 이사를 오게 됐죠. 네, 제 아내입니다. 전 시댁 식구들이 오셨다는 말은 들었는데 이렇게 아나모인인 줄은 몰랐네요. 아무튼 추가금은 결제해 주셔야죠. 아, 그리고 따귀 때리는 거 카메라에 찍혔어요. 경찰 고소했으니 곧 연락할 겁니다. 그럼 어서 결제하고 나가주시죠. 뭐야, 신고를 했다고? 나 그럼 경찰서 가야 하는 거야? 이봐요, 사장님. 결제할 테니까 신고는 취소해줘요. 여행 왔다가 괜히 경찰서까지 가고 싶지 않네요. 경찰서 가기 싫으시면 제 아내한테 사과하세요. 아내가 받아주면 취소해드리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를 꽉 물고 억지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네? 어머님, 지금 그게 사과하는 태도인가요? 제 태도가 싸가지 없다고 하셨죠? 제대로 사과해 보세요. 무릎 꿇고 두 손 싹싹 빌면서 머리 조아리세요. 뭐야? 너 지금 나한테 무릎 꿇으라고 했냐? 네. 그렇게 안 하시면 경찰서에다 제대로 처벌해달라고 할 겁니다. 손찌검 한 번 하고 구치소 들어가는 사람도 많던데 뭐 알아서 판단하세요. 전 벌써 진단서도 제출했거든요. 전 남편과 시동생 부부가 수군거리더니 시어머니한테 무조건 사과하라고 일러주더군요. 그러자 머리를 쥐어뜯던 시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됐니? 반말로 하지 말고 존댓말로 하셔야죠. 전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큰 결례를 했네요. 잘못했습니다. 사과 잘하시네요. 좋아요, 받아줄게요. 그럼 일어나셔서 추가 금액 결제해 주시고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전 남편이 인상 쓰면서 카드를 건네줬고 120만 원을 결제하고 돌려줬습니다. 시댁 인간들은 그대로 호텔을 떠났고 다시는 제 눈에 띄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닌 예은이가 시동생과 전 남편에게 복수하겠다고 사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업종의 사업을 시작해서 규모를 키우고 있었죠. 동생 예은이의 남편이 재력가였으니 두 형제를 망하게 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거래처를 하나둘씩 빼앗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매출이 나오지 못하게 싹 다 막아버렸답니다. 형제는 1년 만에 사업을 내리게 됐어요. 그리고 예은이가 있는 제부의 골프장에 찾아왔죠. 몰골이 말이 아니게 많이 상했더군요. 그 자리엔 저도 있었습니다. 동생과 골프를 치고 있었거든요. 야, 박윤, 네가 우리 사업 망하게 한 장본인이라며? 맞아. 내가 사업을 벌렸는데 제대로 잘 굴러가서 대박이 났네. 니들 형제 망했다며? 빚더미에 앉아서 이혼까지 당했다고 하던데 맞니? 그래 이년아, 너 때문에 나랑 우리 형 이혼당했어. 또 살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다고. 너 사업하려면 상도덕은 지키면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상도덕? 참나 웃기는 인간들이네. 결혼 생활 중 바람나서 딴 년 임신시킨 걸 숨기고 이혼해서 내쫓은 놈이 뭐? 상도덕? 네 입에서 그런 말 나오니까 참 우습다. 야,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사업에 대해서만 말하라고? 그래, 내가 니들 형제 망하게 했어. 그래서 뭐? 한바탕 욕이라도 하려고 온 거야? 아니면 때리려고? 왜들 찾아온 거지? 당신이 우리한테 끼친 피해만큼 돈을 돌려주면 좋겠어. 당신이 우리 거래처를 다 가로채 갔으니까 그 정도는 받아야겠어. 웃기네. 당신 거래처 사장들한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한 게 가로채 간 거야? 그럴 거면 니들도 거래 단가를 낮추지 그랬어. 야, 네가 손해보면서 거래를 했잖아. 돈 있는 놈이랑 재혼했다고 복수하겠다고 마이너스로 사업하면서 우리 무너뜨린 거잖아. 그게 뭐 어때서? 하여튼 난 니들 형제한테 한 푼도 못 줘. 그러니까 그냥 꺼져라. 아, 참고로 나 지금 임신 중이야.
니들이 허튼 짓 해서 애기 잘못되면 그땐 진짜 지옥을 보게 될 거야. 아우씨. 예은아, 그럼 부탁으로 하자. 우리 형제 좀 살려줘라. 우리 둘 다 이혼당했어. 양육권도 빼앗기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다고. 무일푼의 신용불량자야. 우리 형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네가 좀 도와줘라. 부탁하는 자세가 마음에 안 드네. 언니 생각은 어때? 동생 예은이가 저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묻더군요. 그래서 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빌어보라고 해봐. 비는 꼬라지 보고 결정해도 되지. 두 사람 무릎부터 꿇어. 돈을 구걸하려면 그 정도 자세는 보여야지. 당신 호텔 사장이랑 결혼했다고 아주 기고만장하네. 둘 다 남자 잘 만나서 팔자 고친 게 누구 덕인지 몰라? 우리가 이혼해줘서 그렇게 된 거라고. 우리 덕에 새 인생 살게 된 거니까 그냥 그쯤 하고 돈이나 좀 해주시지. 아직 정신 차리려면 멀었네, 예은아. 우리 골프나 치러 가자. 이것들 상대하는 거 부질없는 짓이야. 그랬더니 시동생이 먼저 꿇어앉더니 전 남편 팔을 잡아 끌어 무릎 꿇게 만들더군요. 여보, 그리고 형수님, 우리 형제 좀 살려주세요. 저희 지금 아무것도 없는 등신들입니다. 두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진짜 바닥에서 올라갈 수 없어요. 서방님, 동서한테 제대로 된 위자료 주라고 했을 때 주셨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때 왜 동서를 그렇게 버리셨어요, 양아치처럼. 죄송합니다. 여보, 미안해. 그럼 서방님 말고 당신도 말해봐. 나랑 애들 그렇게 버리고 상간녀랑 살면서 한 번도 미안한 적 없었니? 아니, 보고 싶었지. 우리 애들 보고 싶었지. 아들 정준이하고 딸... 잠깐. 딸 이름이 뭐더라? 이런 미친... 내 아들은 장준이고 딸은 장이야, 이 개자식아. 미안해. 안 본 지 하도 오래돼서. 그리고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건망증이 심해져서. 아무튼 미안해. 사과할게. 어차피 받을 것도 아니었지만 니들 사과는 참 한심하다. 예은아, 됐다. 이것들이랑 말을 더 섞는 시간이 아깝다. 이것들 치우라고 하자. 알았어요, 언니. 저기 경호원. 예은이의 부름에 덩치 큰 경호원 넷이 달려와서 무릎 꿇고 있던 두 형제를 끌고 나갔습니다. 두 형제는 온갖 욕을 다 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인간치고 무서운 인간은 못 봤습니다. 게다가 저는 사기도 당해보고 끔찍한 손가락 사고까지 당해봤으니 그 형제들이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그렇게 돌아간 형제들은 시부모 집에 기거하다가 전 시부모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벌였다가 또 망해버렸답니다. 결국 시댁 식구 모두 살 집이 없게 됐어요. 두 형제는 어디 고시원에 방을 얻고 알바를 하며 연명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전 시부모는 어디서 뭘 하는지 소식을 듣지 못했답니다. 크게 궁금하지 않아서 잊어버리고 말았네요. 새 남편이 제가 호텔에서 일하는 게 걱정이라고 그만두라고 했는데 제가 공짜로 좋은 집에서 지내는 것과 얼마 전엔 제 아들, 딸을 유학까지 보내준 새 남편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내조와 호텔 관리까지 열심히 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허리가 굽은 노부부가 프론트로 걸어오더군요. 가까이 다가오자 시부모라는 걸 알았어요. 어머, 두 분이 여긴 어쩐 일로... 우리 큰애야, 그동안 잘 지냈니? 우리 창준이랑 창이는 잘 있니? 손주 녀석들이 눈에 아른거려서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 제 아이들은 유학 갔는데 미국에서 공부 잘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애들 이야기를 하세요? 여긴 왜 오셨어요? 그러자 힘없는 전 시부의 입에서 쇳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큰애야, 우리 부부가 갈 곳이 없구나. 자식놈들이 사업한다고 집을 날려먹고 도망갔어.
우리가 지금 시설에서 지내고 있는데 몸이 너무 불편해. 그래서 어쩌라고요? 제가 방긋 웃으며 되묻자 전시모가 억지 미소를 짓더군요. 큰애야, 넌 호텔 사장이랑 결혼해서 부자 아니냐? 그러니 우리 부부가 살집 하나쯤 해주는 건 일도 아닐 거 아니니? 그러니 우리 좀 도와주거라. 제가 예전에 손가락 사고 당하고 도움 요청하러 갔을 때 어떻게 하셨죠? 그때 내가 딱이 날리고 꺼지라고 했었지. 그럼 저도 똑같이 해드릴게요. 손바닥으로 전시모의 뺨을 한 대 갈겼습니다. 어른에게 그러면 안 되지만 뺨을 갈기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큰애야, 너무 아프구나. 저도 아팠어요. 어머님한테 얻어맞고 욕먹고 했을 때 아주 많이 아팠다고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셨죠? 그럼 그만 돌아가세요. 큰애야, 뺨 더 때리고 우릴 도와주면 안 되겠냐? 정말 가지가지하네.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당신들 식구들 숨소리만 들어도 구토가 쏠려. 당장 꺼져! 사라지라고! 보안요원, 어서 여기 잡상인 내보내세요. 잡상인이라고? 큰애야, 이러지 말아라. 제발 그냥 보내지 마. 전 시부모는 보안요원 손에 끌려 호텔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쉼터를 전전하며 지내게 됐답니다. 이렇게 시댁 인간들은 모두 초전박살나서 인생의 바닥을 기며 살고 있죠. 이게 모두 동생 예은이 덕분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똑같이 이혼당하고 고생도 하고 사고와 우울증을 심하게 겪었는데 모든 걸 그대로 돌려줬으니 매우 기쁘고 시원합니다. 동서이자 동생인 예은이는 저와 둘도 없는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제부와 남편도 매우 친한 사이라 다들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 많죠. 또 아들, 딸은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를 잘 하고 있고요. 또한 제 인생도 매우 푸르고 맑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시댁과 있었던 사건과 사연, 시원하게 글로 써봤네요. 부족한 필력이지만 재밌게 들어주셨길 욕심을 내볼게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